7월 셋째 주간입니다. 지난 금요일이 제헌절이었죠. 요새 나라 형편을 보고 있으면 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법, 규칙을 정하는 건데 나라를 운영하고 또 사회를 유지하고 공동체를 만들어 가면서 서로가 지켜야 할 것들을 법이라고 만드는 거죠. 사실 그래서 법은 상식 위에 기반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법이 법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서양 음악, 요새 보통 클래식이라고 부르는 분야를 보게 되면 콩쿠르라는 걸 해요. 콩쿨 대회. 이게 뭐냐 하면 어떤 작곡가가 만든 곡을, 유명한 작곡가가 만든 곡을 얼마나 충실하게 재현하느냐, 이걸 경쟁하는 거예요. 얼마나 잘 치냐 못 치냐 이런 거의 기준이 뭐냐 하면 그 정해진 악보대로 누가 완벽하게 똑같이 흉내내서 치느냐, 이게 콩쿨 대회의 기본이거든요. 내가 어떤 기량이 있거나 내가 그 곡을 해석하거나 이런 게 허용되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원래 원형 그대로 재현해내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제가 좀 오래됐는데 창을 좀 배우고 싶었어요. 창이라기보다는 민요죠, 민요. 그래서 이제 그 민요하는 사람에게 그걸 배우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가르치냐면 자기 입모양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입모양을 그대로 흉내내는 거예요, 흉내. 그러니까 이것도 서양 애들의 콩쿨과 별로 다르지 않은 거죠. 스승이 하는 거, 그동안 전해져 있는 곡을 얼마나 충실하게 똑같이 재현해내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뭐가 더 중요하냐면 이 기본 기를 가지고 이 기본에 충실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기술을 기반으로 자기의 세계를 펼치는 것, 자기만의 독특한 개성을 드러내는 것 또한 예술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분야란 말이죠. 이게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를 보면 트레이너라고 부르는 것, 뭔가 그 기술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연주가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노래를 잘 못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피아노 연주를 그렇게 딱히 잘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저 사람이 하는 걸 보면서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건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소리를 내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노래 같으면 발성을 하는 방법, 악기면 악기를 어떻게 다뤄야 하느냐는 기본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가르쳐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끌어내도록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만 꼭 그런 건 아닌데, 보면 우리나라는 가수 출신들이 무슨 심사를 하고 평가를 해요. 그건 자기가 노래 부르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노래를 잘한다고 노래를 잘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남의 노래를 잘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노래를 잘하는 거죠. 잘하는 것도 사실 뭐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잘한다 못한다를 정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갓 한 20대 갓 넘은 것들이 나와가지고 심사위원님네하고 앉아가지고 남들 노래를 평가하는 걸 보고 있으면 이건 가당치도 않은 짓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기 좀 끌었다고, 노래가 한두 곡 히트 쳤다고, 사실 요새 노래가 가수들이 육성으로 부르느냐? 그럴 수 있는 가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녹음실에서 기계로 목소리를 조작하잖아요. 톤을 맞추고 피치를 맞춰가지고 곡을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생 자기 곡을 라이브로 부르지 못하는 가수들도 많은데 이런 것들조차 심사위원 나와가지고 인기가 있으니까 내가 음반을 얼마큼 판 가수니까 하고 나와가지고 너줄 평가를 해요. 작곡가라는 것도 자기 분야에서의 작곡을 잘하는 거지 지들이 뭔데 다른 노래, 다른 장르가 다른 곡들을 보고 저러니 콩이니 팥이니 매주니 한단 말이죠. 오히려 저는 그것보다는
이 가수가 상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재능을 가진 사람이 평가하는 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얘는 상품 되겠네. 그러니까 요새는 그렇게들 많이 흘러가잖아요. 보고 얘는 뭐 다 좋은데 상품 가치가 없으라든가 뭐 이런 결정들을 해서 비즈니스적인 면으로 평가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순수하게 노래만을 가지고 혹은 음악만을 가지고 연주만을 가지고 이 사람이 잘한다 못한다를 평가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겁니다. 이건 왜냐하면 자기만의 분야가 있고, 이거는 콩쿨이 아니잖아요. 뭐를 똑같이 재현해내는 게 아니야. 그래서 노래 잘 부르는 사람들도 자기 곡을 받았을 때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남의 노래 모창은 잘할 수 있죠. 그 가수가 그 곡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는 거예요. 뭐 음반 기획사도 그렇고 작곡가도 그렇고 같이 굉장히 많은 연습을 합니다. 제가 옆에서 지켜본 결과예요. 가수 하나가 자기 곡을 들고 나서 발표하기까지는 굉장히 뒤에 숨은 노력들이 많아요.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여기서 발성은 어떻게 할 거냐, 감정선은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런 거를 다 꾸준히 반복하고 오류를 수정하면서 어떤 노래 하나를 내놓고 그게 정말 노력이 좋았을 경우에는 성공하는 거란 말이에요. 유명한 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흉내 내는 건 상대적으로 굉장히 쉬워요. 모창은 쉬운 거란 말이에요. 목소리를 똑같이 내는 거는 재능이지만 그 남이 부른 노래를 가지고 내가 부르는 거는, 그 감정에 휘말려 가는 거는 상당히 쉬운 거예요. 왜 남이 잘 쓴 소설책 읽으면은 자기도 작가 같고 뭐 글 엄청 잘 쓴 것 같지만 실제로 일기 하나도 제대로 못 쓰는 것과 똑같이 남의 거 흉내내는 건 쉽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남의 노래를 잘 흉내내고 목소리가 좋다고 했던 사람도 막상 그 재능을 보고 작곡가가 곡을 줬을 때 그 곡을 어떻게 소화해낼 것이냐 하는 건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결국 그러면 아무리 곡이 좋아도 실패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 곡을 다른 사람이 가져다 불렀을 때 성공하는 거죠. 그 사람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그걸 보는 능력이 작곡가에게 있거나 혹은 음반 기획자들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분야가 다른 건데, 그 중에서 또 하나 분명한 분야가 뭐냐 하면 노래를 가리키는 사람, 보컬 트레이너 뭐 이래가지고 뭐 요새들은 뭐 하기도 하죠. 근데 그런 전문가들 집단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래에 대한 잘하고 못하고 혹은 이런 판단은 보컬 트레이너들이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가수가 나와서 이 노래 잘해, 이게 뭐 어쩌네 저쩌네 하는 그런 쇼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렇게 사람들한테 혼동을 하는 거예요. 얘가 노래를 잘하나 보다. 노래를 많이 알고 있나 보네.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 어쩌다가, 요새 같은 경우 정말 어쩌다가인데, 이뻐서, 몸매가 좋아서, 비주얼적인 면에서 굉장히 우월하기 때문에 노래가 입히면 되는 거죠. 우리 어렸을 때 굉장한 유행을 끌었고 굉장히 좋아하던 노래가 보니엠이란 말이에요. 뭐 바이 더 리버스, 바빌론 같은 노래들, 뭐 노래 들으면서 정말 노래 좋다. 막 이거 녹음실에서 녹음하고 입만 뻥긋뻥긋한 립싱크 가수들이었잖아요. 그 음반 제작자 하나가, 작곡하면서 음반 제작된 제작자가 자기 곡을 발표하면서 비주얼 좋은 사람들을 뽑아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결국 나중에 밝혀졌죠. 근데 지금도 그 멤버들이 부르는 노래들이 나옵니다. 왜? 싱크로율이 좋았으니까, 잘 맞았으니까, 그 비주얼과 노래가 주는 분위기가 잘 맞은 거죠. 그게 전문가 아닙니까? 누가 불러도 보니엠이 부른 것만큼, 그 입만 뻥긋뻥긋했던 가수들이 부른 것만큼 영감을 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렇게 만들어진 곡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곡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가장 맞는 배우를 뽑아서 연기를 시켰던 곡이기 때문에 누가 불러도 그 감성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죠, 이 문제는. 법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종교도 마찬가지인데 기본이 있어요. 교리라고 부르는 것, 교리. 결국 법도 서구 같은 경우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의 교리들을 이렇게 연구하고 만지는 과정에서 거기서부터 법이 출발들을 했으니까 뭐 사실 종교를 얘기하면 법 얘기는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이 종교의 교리를 보게 되면 원칙들이 정해져 있어요. 종교만큼 원칙을 지키지 않는 그룹이 없습니다. 원교리들이 있는데
그 교리를 절대로 지키지 않아. 왜? 그렇게 지키면 자기네들이 손해를 보고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편법을 쓰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구약에는 돈놀이 하지 못하게, 이자놀이 못하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동 지역에 있었던 어떤 율법 중에 하나예요. 법 중에. 그러다 보니까 이슬람은 지금도 고리대금을 하지 않아요. 은행이 이자 받는 일 이런 걸 거의 안 한단 말이죠. 반면에 구약 성경이라면 토라라면 죽기 살기로 발작을 하는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의 주 종목 사업이 고리대금입니다. 돈이 되거든요. 남이 노력하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고리대금이잖아요. 이자를 세게 붙여서 남의 것을 착취하는. 이게 율법이 금했어요. 신이 하지 말라고 한 짓인데 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율법에는 무슨 얘기도 있냐면 친자매를 아내로 맞지 말라는 규정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그 이유가 나와요. 뭐 서로 질투하게 되고 뭐 가족관이 깨지고 하여튼 그런 이유로 친자매는 아내로 맞지 말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흠모하는 야곱, 이스라엘이라고 불렸던 야곱은 라헬과 라헬이라고 하는 이 두 친자매를 아내로 맞잖아요. 거기서 많은 문제들이 또 발생하죠. 첩도 얻어들여 또 그렇게 해서 12명의 자식을 낳으면서 결국은 그 12지파는 이야기가 만들어지지만 사실은 뭐 그 이야기가 야곱이 12명의 자식을 낳았다는 게 아니라 다양한 부족들의 연합 형태를 설명하면서 야곱을 하나의 이야기로 모델로 인용을 했는데 그 야곱의 모델을 인용하면서 이 얼마나 애들이 교리에 둔감하고 이 대가리가 없는 것들이냐면 여기다가 친자매를 아내로 얻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끼워 넣어서 만드는 거란 말이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안 지키죠. 뭐는 철저히 지키냐면 자기의 이익이 되는 것은 철저하게 지킵니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남이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종교와 다른 이교돌이나 이민족권은 뺏고 죽이고 약탈을 해도 죄가 아니야. 많이 뺏으면 뺏을수록 축복이고 야훼가 너희한테 그걸 많이 뺄 수 있는 능력을 줄게. 이런 식으로 교리를 이해하고 그건 기가 막히게 잘 지킨단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도덕적으로 봤을 때, 인간적으로 봤을 때 반드시 지켜야 하고 전통으로 내려와야 했을 것들은 무시되어지고 돈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거, 악행에 가깝고 범죄에 가까운 것들은 확대 해석해서 전부 지키고 있단 말이죠. 누가 신을 위해서 높은 건물을 지라고 합니까? 신이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닌데 무식한 시절에 생각했던 개념이죠. 신이 하늘에 있으니까 가능하면 높은 건물을 지어서 하늘에 가깝게 진다. 그걸 굉장한 걸로 생각하고 높이 졌어요. 여기에 대한 경고가 바벨탑에 있지 않았습니까? 탑을 높게 쌓아서 신에게 가까이 가려는 건 불경스러운 일인데 얘네들이 죽기 살기로 건축에 몰입해요. 예나 지금이나 건축은 항상 두 가지 양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기의 업적을 과시하려고 하는 것, 치적이죠. 내가 정치할 동안, 내가 교양을 할 동안, 내가 주교를 하는 동안, 내가 목사인 동안 나 이걸 만들어 놨어. 어느 교단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무능하고 인정받는 목사에 있어서 외관을 했더니 부임했을 때 그 교회 빚이 얼마였는데 그 빚을 다 갚았다는 거예요. 장사를 하지 왜 목사를 했을까 그 인간이. 그랬으면 그 지랄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지랄들은. 그 대단한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적이죠. 그래서 건물을 높이 줬단 말이에요. 바벨의 이야기는 높이 짓지 말라, 교만한 짓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 치적이 더 중요한 거죠. 또 하나는 치적과 또 하나는 뭐냐면 부수적으로 뒷돈이 생기는 겁니다. 건축이라는 건.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젊었을 때는 건축 꽤 큰 현장의 건축 소장을 하게 되면 현장 소장을 하게 되면 집 한 채를 질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자재를 빼돌리고 레미콘도 가다가 절반쯤 붙고 절반은 들어와서 현장 소장 내 마당에다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땅만 있으면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집을 지을 수 있었단 말이죠. 그게 건축이에요. 지금도 토목공사 5살짜리가 죽기 살기로 이것저것 하는 이유가 뭐냐면 뒷돈이 계속 생기니까. 예산은 얼마인데
실제로 들어가는 돈은 얼마밖에 안 되고 나머지 돈은 다 자기 돈이 되니까 그렇게 열심히, 그게 건축이 가지고 있는, 토목공사가 가지고 있는 이중성이란 말이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종교는 금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건 자기 과시를 위한 거니까, 내 교만을 위한 거고 내 이익을 위한 거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국가보안법 폐지 뭐 이런 운동도 하고 있고, 옛날엔 반공법이라고 불렀죠. 이거를 폐지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걸로 인해서 상당히 선한 사람들이 빨갱이로 몰렸어요.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 독재 정권의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을 빨갱이로 몰아 죽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반공법, 국가보안법입니다. 시작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48년도에 이승만이가 단독 정부를 세우려고 하니까 제주에서 제주도민들이 반대하죠. 4.3입니다. 4.3이 일어나니까 이거를 진압해야겠어 하고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군대에 진압 명령을 내는데 이걸 거부해요. 이게 여순 사건이죠. 이렇게 되니까 자기가, 이승만이가 볼 때 그 이승만이 주변에 있던 메가더 포용으로 살아난 매국노들이죠. 매국노들, 정권을 장악하고 자본을 장악하고 경찰, 군대까지 다 장악해서 매국노들이 볼 때, 야, 이거 우리한테 반대되는 건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 뭘로 잡으면 제일 좋을까? 그렇다고 우리 정책에 반대해, 내가 하려고 하는 국가 일에 반대해, 이걸로는 잡기가 되게 애매하잖아요. 정치적으로는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념으로 잡는 거예요. 반공법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데 이거에 반대하면 빨갱이야. 더군다나 당신은 동서가 이렇게 냉전 시대가 들어가면서 이데올로기로 이념적 대립을 할 때니까 이념적 대립으로 잡아서 저쪽 이념을 가지면 무조건 빨갱이야, 적이야, 주적이야, 이렇게 해서 잡을 수 있는 발판을 만든 법이 바로 반공법, 국가보안법입니다. 국가는 지켜야 하죠. 국가의 체제는 지켜져야 하고 국가에 해를 입히거나 전복하려는 세력은 반드시 식별해내서 처단해야 합니다. 법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이 자기 정치의 정적이라든가 불의한 자기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활용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반공법, 국가보안법은 그렇게 유지되어 온 법이기 때문에 이거를 없애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반공법에 근거하니까 12.3 불법 내란이 이게 범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5.18 광주 민주화 혁명이 뭐 간첩들이 어쩌고 했으니까 이건 빨갱이가 가야 됐으니까 이거는 좌파 빨갱이 짓이야, 이렇게 낙인을 찍을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이것을 근본적으로 없애야 합니다. 이 문제를 아주 기초적인 문제부터 해결을 해내야 앞으로 대한민국이 나가면서 무엇이 옳은 건지, 법이 뭐 검찰 기소권이고 나발이고 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법이 정말 국민을 위해서 진정하게 정의를 표현하고 그 정의를 지키기 위한 구조로 되어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대연전을 맞아 제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한국 법은 아직 멀었다. 서구의 법을 그대로 모방해서 일제 식민지법을 그대로 뒤집어 섞고 개짬뽕을 만든 이런 형태의 법 정신과 법을 가지고는 올바른 세상,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는 앞으로도